아저씨, 1,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비가 내리던 평일 낮 대기업 본사 앞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고쳐 잡고 지나갔고 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앞에 멈춰선 사람은 무정자증으로 자식 없이 살아온 재벌 회장 정태경이었습니다. 아이의 옷은 얇았고 신발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정 회장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만남이 한 남자를 그 자리에서 무너뜨릴 줄은요. 왜 이 회장은 국어라는 이 아이 앞에서 끝내 오열하고 말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정태경 회장은 회의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52살 대기업을 이끄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표정은 언제나 굳어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차례로 보고를 올렸어요. 태경은 묵묵히 자료를 넘기며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뿐 말은 많지 않았어요. 재검토해서 다음 주까지 올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투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태경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먹구름이 점점 낮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우산을 펼쳐들고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빨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1,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몸이 저절로 굳어버렸어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건물 입구에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1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얇은 회색 티 하나만 입고 있었어요. 옷은 오래 입어서 색이 바랬고 소매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신발은 낡았고 비에 젖어 있었어요. 머리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1,000원만. 사람들은 우산을 고쳐 잡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경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진료실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무정자증입니다.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태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결과지가 떨렸어요. 재검사를 한 번 더 해보시면. 정확하기에 재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경은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이후 태경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가족도, 아이를 가질 희망도 전부 지워버렸어요. 거리에서 아이들을 마주치면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공원을 지날 때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망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회장님?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태경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태경은 천천히 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이의 눈빛엔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다시 숙였어요. 태경은 그 순간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끝이 흐려졌어요. 태경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이사였습니다. 태경의 최측근이자 30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박 이사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경비, 저 아이 좀 데리고 나가. 예, 알겠습니다. 경비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아이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나가야지. 죄송해요. 지금 갈게요. 아이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놓인 가방을 집어 들려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가방이 인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과 연필 몇 자루가 쏟아져 나왔어요. 공책은 비에 젖어 표지가 흐물거렸습니다. 아이는 급하게 그것들을 주워 담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태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발을 떼려고 했지만 떨어지지 않았죠. 회장님 가시죠. 박 이사가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차로 걸어갔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태경이 안에 앉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태경은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서 있었죠. 점점 멀어지는 아이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태경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팠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놓쳐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뒤에도 태경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머리, 떨리던 목소리, 바닥에 떨어진 공책.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이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가 건넨 서류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아이 때문에 신경 쓰이십니까? 아닙니다. 태경의 대답은 짧았어요. 쓸데없는 일로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런 아이들은 항상 있습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투였어요. 괜히 문제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박 이사가 나간 뒤 태경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회사를 나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경은 코트를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에 내려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건물 입구 쪽을 바라보았어요. 아까 그 자리였습니다. 이젠 아무도 없었어요. 비는 그쳤고 인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경은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자꾸 그 아이가 떠오르는 걸까요? 수없이 지나쳤던 아이들인데 왜 오늘은 달랐을까요? 손끝을 꽉 쥐었어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태경은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태경은 여전히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아침 회의, 오후 보고, 저녁 늦게 퇴근.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보다가도 문득 떠올랐어요. 태경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태경은 회의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어요. 운전기사가 우산을 펼쳐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이쪽입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아이가 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태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이 목 끝에서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며칠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1,000원만.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어요.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태경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회장님?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경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저번에 봤던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경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어요. 여기, 정말요?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경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됐어. 그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좋아서.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태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바로 그때 건물 입구에서 경비가 나왔습니다. 야, 너 또 왔어? 며칠 전에도 봤는데. 경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죄송해요. 지금 갈게요. 아이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려 했어요. 빨리 나가. 여기 이런 데가 아니야. 경비가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
아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공책, 부러진 연필, 작은 지우개. 태경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봐요. 태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경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됐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됐다고 했습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경비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아이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태경은 무릎을 굽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속이 비쳐 보였습니다.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아이가 급하게 손을 뻗었어요. 태경은 공책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의 손이 닿는 순간 태경은 그 손을 보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어요. 태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이사였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박 이사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이 아이입니까? 회장님, 그만 가시죠.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태경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꼭 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거라. 박 이사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단호한 말투였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서며 태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태경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회장님, 괜히 문제 만들지 마십시오. 박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런 아이들한테 한 번 돈을 주면 계속 찾아옵니다.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이사는 잠시 태경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회장님, 차에 오르시죠.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 문이 닫혔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여성은 아이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애틋했어요. 여성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손으로 쓰다듬으며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차는 신호등에 멈춰섰죠. 태경은 그 여성을 보았습니다. 여성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손에 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여성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태경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들어앉은 듯 했어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뒤에도 태경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펼쳐 놓았지만 글자가 흐려 보였습니다. 자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여성의 뒷모습도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죠. 태경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넓은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태경은 눈을 감았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경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추운 밤 어디서 자고 있을까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그리고 그 여성이 자신의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정태경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죠.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하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태경은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정태경 회장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불렀어요. 태경은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올해 검진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렇습니까? 혈압이 조금 높긴 한데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어요. 혹시 5년 전 검사 결과 재검사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경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검사가 단 한 번이었고 기록도 됐습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처방전을 건넸어요. 진료실을 나오며 태경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47살이던 겨울이었습니다. 태경은 이 병원 3층 비뇨기과에 있었어요. 박 이사가 함께 왔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모르니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이사의 말에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체열하고 샘플을 제출하고 기다리는 것. 사흘 뒤 결과가 나왔어요. 태경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무정자증입니다.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태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손에 든 결과지가 떨렸습니다. 태경은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사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태경은 듣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회사로 돌아왔을 때 박 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어떻습니까? 태경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무정자증이라고 합니다. 박 이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까? 재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도요. 태경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결과지를 꺼내 보았어요. 간단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검사 항목, 수치, 결론. 그게 전부였어요. 태경은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병원 말 한마디에 인생을 맡겼었죠. 의사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더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태경은 병원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득 의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검사가 단 한 번이었고 기록도 뭐가 어떻다는 걸까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5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은 막혔어요. 신호등마다 멈춰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초등학교 앞이었어요. 아이들이 하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달려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태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뒤에도 태경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박 이사가 함께 있었던 것, 확실한 결과라며 더 묻지 말라던 것, 그리고 단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게 끝났던 것. 태경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밤 태경은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5년 전 그 서류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 천천히 읽었어요. 검사 날짜, 검사 항목, 결과, 재검사 권유 여부 없음, 담당 의사 소견 없음. 태경은 서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간단했어요. 보통 의료 기록은 더 자세하지 않나요? 손끝으로 종이를 만졌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경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의문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답을 찾을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는 그때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의문에 대한 답이 회사 앞에 서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태경은 오후 회의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어요. 운전기사가 우산을 펼쳐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이쪽입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아이가 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태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이 목 끝에서 멎는 것 같았어요. 1,000원만 달라던 민준이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원만. 목소리는 더 작아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태경은 천천히 민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경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저씨.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경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어요. 여기, 감사합니다. 민준은 돈을 받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태경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왜 자꾸 여기에 오니?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오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태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네. 엄마가 이 회사 알려줬어요. 정확한 주소까지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태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이 회사일까요? 왜 정확한 주소까지 알고 있을까요? 엄마, 이름이 뭐니? 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회장님,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이사였어요. 태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이사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또 이 아이와 대화하고 계십니까? 박 이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가시죠. 박 이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민준을 내려다보았어요. 예, 이제 여기 오면 안 돼. 알았지? 죄송해요. 민준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경비한테 말했으니까 다음엔 바로 쫓아낼 거야. 경찰도 부를 수 있어. 박 이사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협박에 가까웠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태경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팼어요. 박 이사. 태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회장님. 아이한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박 이사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관심 주시면 계속 찾아옵니다. 태경은 박 이사를 바라보았어요.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박 이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냉정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 하는 걸까요? 태경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회장님 가시죠. 박 이사가 태경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태경은 민준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민준도 태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태경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차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에 올라 문이 닫혔습니다. 박 이사가 조수석에 탔어요. 회장님, 저런 아이들한테 너무 관심 주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알려줬다는 것도 거짓말일 겁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거죠. 박 이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박 이사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막으려 할까요? 단순히 회사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태경은 사이드 미러를 보았어요. 박 이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태경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검사 때도 박 이사가 함께 있었어요. 확실한 결과라며 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를 맡고 있어요. 왜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태경은 의문에 잠겼습니다. 박 이사의 태도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너무 강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불을 켰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요했어요. 태경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가 여기 오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왜 이 회사일까요? 왜 정확한 주소까지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박 이사는 그렇게까지 막으려 하는 걸까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태경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태경은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태경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5년 전 검사 기록도요.
태경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태경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자신을 진료했던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김 원장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70살 비뇨기과 원장. 당시 검사를 직접 담당했던 의사였습니다. 태경은 전화를 걸었어요. 네, 김 비뇨기과입니다. 김 원장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어떤 용건이신지. 정태경입니다. 5년 전 검사받았던 환자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원장입니다. 목소리는 나이든 남자의 것이었어요. 침착하지만 조금 떨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태경입니다. 5년 전 무정자증 검사. 아, 정 회장님. 당연히 기억합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어요. 혹시 그때의 기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오후 5시에 오십시오. 진료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경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태경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동네 병원이었어요.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간판, 똑같은 입구. 태경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접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태경 회장님이십니까? 예. 원장님께서 진료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 원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태경은 의자에 앉았어요. 김 원장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5년 전 기록입니다. 태경은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검사 날짜, 검사 항목, 결과.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태경이 물었습니다.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록이 이상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니요? 보통은 더 자세한 소견이 들어가야 하는데. 김 원장이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재검사 권유 기록도 없고 추가 검사 제안도 없습니다. 태경의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이 결과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단 한 번의 검사로 무정자증을 확정하는 건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태경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왜 그때? 사실은 외부 압박이 있었습니다. 김 원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외부 압박이요? 검사 결과를 빨리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직접요. 태경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연락했습니까? 박 이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경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박 이사가? 네. 회장님의 측근이라며 빠른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재검사는 필요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 원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태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 이사,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가 검사를 조작했다는 건가요? 왜 그런 짓을?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회장님, 김 원장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태경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재검사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해 주십시오. 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체열하고 샘플을 제출하고 김 원장이 말했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손을 떨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박 이사,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을 속였을까요? 태경은 차에 올라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태경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태경 회장님이십니까?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푸른하늘 아동보호센터 상담사입니다. 태경의 손이 멈췄어요. 아동보호센터요? 네. 강민준 군에 관한 건인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경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급하게 물었어요. 민준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호자 부재로 현재 임시 보호 중입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이시고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없어서요. 태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센터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시설이요? 네. 규정상 보호자 없는 아동은 72시간 후 시설로. 태경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급하게 센터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태경의 발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시설로 보내진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안 돼. 그렇게 보낼 수 없어.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태경 자신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슴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태경은 차에서 뛰어내렸죠. 건물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접수대에 서서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강민준이 여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호자가 아니시면 잠깐만 보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상담사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상담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어요. 태경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아저씨, 민준이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경은 무릎을 굽혀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손을 뻗어 민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엄마는 어디 계시니? 서울중앙병원이요. 3층 302호.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태경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태경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민준은 태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 희망이 번졌어요. 정말요? 그래. 약속한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그 엄마가 누구인지요. 정태경은 센터에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서울중앙병원 3층 302호. 민준이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신호등마다 멈춰야 했지만 태경은 계속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태경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왜 이 회사 주소를 알고 있었는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시동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려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병원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태경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3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태경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301호, 302호.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노크를 하려다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빠지기만 했습니다. 손을 내려놓았어요. 다시 올렸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죠.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창가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태경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침대 옆에 섰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태경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윤서진이었어요. 1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은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뺨은 11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숨소리는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옆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11년. 그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때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함께 걸었던 길,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던 그날. 서진. 작게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서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침대 시트 위에 놓인 손은 거칠었습니다. 11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태경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서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천장을 향했어요. 깜빡이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태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경 씨?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진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팔이 떨렸습니다. 다시 침대에 기대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민준이가 알려줬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준이를 만났어요? 회사 앞에서 봤습니다. 며칠 전부터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민준이한테 그 주소를 알려줬어요. 왜 거기였습니까?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눈가를 닦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기다렸어요. 손을 꽉 쥔 채 기다렸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병실 밖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멀어졌어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어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태경 씨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경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민준이는 태경 씨 아들이에요. 서진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확실했어요. 태경은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무정자증이 거짓말이에요. 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낡고 해졌지만 소중히 보관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진이 사진을 태경에게 건넸어요. 태경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작은 생명이 보였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한 형태였습니다. 사진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9년 11월 15일. 태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그 날짜는 무정자증 판정을 받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게 임신 6주 때 찍은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경 씨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그날 할 말이 있다고 연락했을 때요. 태경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태경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만나주지도 않았죠. 저는 몰랐습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알아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태경 씨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태경 씨가 저를 피한 거죠. 태경은 사진을 내려다보았어요. 작은 생명, 자신의 아들, 11년 전 세상에 태어났던 아이.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11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민준이는 제 전부니까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려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어요. 하지만 태경 씨는 만나주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 찾아가도 비서가 막았죠. 태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낳았어요. 혼자 키웠죠. 서진이 천천히 말했어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태경 씨를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눈도 코도 입도. 태경은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 첫 돌 때도, 유치원 입학할 때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서진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계속 태경 씨 생각했어요.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민준이한테 아빠를 보여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태경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첫돌, 유치원, 초등학교. 자신은 그 어떤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성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손을 잡아주지 못했어요.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11년.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놓쳐버린 모든 순간. 태경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있는 줄도, 당신이 혼자 키우는 줄도.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태경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태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더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재검사를 다시 물어봤어야. 그래도 당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아프면서도. 태경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을 포기했던 외로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 그리고 지금 알게 된 진실.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태경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물이 11년이라는 시간을 적셨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고 있었어요. 오해와 침묵, 그리고 놓쳐버린 시간들이요. 하지만 태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진실을 만든 사람과 마주했을 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태경은 눈물을 닦았어요.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서진도 천천히 눈물을 멈췄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태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이나요. 하지만 비서님이 나와서 회장님이 안 계신다고 했죠. 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갔어요. 전화도 수없이 했고요.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경 씨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밤마다 생각했어요. 태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박이사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태경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회장님은 이제 당신과 만날 생각이 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진이 침대 시트를 꽉 쥐었어요. 만약 계속 연락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죠. 목소리가 정말 차갑더라고요. 태경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그때 저는 임신 6개월이었어요. 서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있었어요. 태경 씨한테 꼭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시 용기를 내서 회사에 찾아갔어요. 마지막으로요. 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경비가 저를 막았어요. 이미 출입금지 명단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태경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날 박 이사가 직접 나왔어요. 로비까지요. 회장님이 당신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있으니 포기하라고 했어요. 회장님 인생에 방해가 되지 말라고요. 서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포기했어요. 태경 씨가 정말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태경은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혼자 민준이를 낳았어요. 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비도 없어서 작은 산부인과에서 낳았죠. 진통이 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서진 씨, 엄마도 아빠도 안 계셔서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손 잡아줬죠. 힘내세요 하면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는지 슬픈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태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1년 동안 어떻게 키웠습니까? 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민준이를 업고요. 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청소일도 하고 야간 편의점 알바도 했어요. 민준이가 잠들면 나가서 일했죠. 민준이 첫 돌 때는 미역국만 끓여줬어요. 돌잔치는 못 해줬어요. 돈이 없어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학원은 한 번도 보내보지 못했어요. 태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민준이는 잘 자라줬어요. 불평 한 번 안 하고요. 서진이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가 없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지만 그게 최선이었어요. 태경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제가 아프고 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서진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사실은 아빠가 살아계신다고. 그 회사에 가면 도와줄 거라고요. 거짓말 같았지만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서진은 태경을 바라보았어요. 태경 씨라면 민준이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태경은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박이사를 만나겠습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태경은 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아빠로 살겠습니다. 늦었지만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태경은 곧장 회사로 향했어요. 밤 9시가 넘었지만 건물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 이사의 사무실이었어요. 태경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박 이사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박 이사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박 이사는 태경의 얼굴을 보고 조금 굳어졌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회장님? 5년 전 검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박 이사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원장을 만났습니다. 외부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회장님, 그건 왜 그랬습니까? 태경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저를 속였습니까? 왜 제 아들을 빼앗았습니까? 박 이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책상 위에 펜을 내려놓았어요. 회장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태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아들을 빼앗고 제 인생을 망쳐놓고 그게 저를 위해서라는 겁니까? 박 이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변명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회사의 후계자입니다. 윤서진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회사에 문제를 일으킬 순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경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책상위 서류들이 흔들렸어요. 박 이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생각했습니다. 지분 문제, 후계구도, 회장님의 미래를요. 제 미래는 제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때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겁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태경은 박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 믿고 의지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완전히 낯설었어요. 당신은 제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조종했습니다. 보호한 겁니다. 보호가 아닙니다. 조종입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게서 가족을 빼앗고 11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자라는 것도 보지 못하게 했죠. 그게 보호입니까? 박 이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태경이 말을 끊었어요. 박 이사,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사표를 쓰십시오. 박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개를 들어 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십시오. 30년의 정을 생각해서 조용히 보내드리는 겁니다. 회장님, 제발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태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박 이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경은 돌아섰습니다.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회장님, 박 이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대신 결정했어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가족을 가질 수 없다고. 그 말을 믿고 11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자신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는 걸.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태경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 민준이에게 가야 했습니다. 11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아이. 자신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될 아이. 태경은 차 문을 열며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11년의 공백을, 놓쳐버린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늦게 도착한 아빠를 민준이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태경은 차를 몰아 센터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도로는 한산했어요.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했어요. 자신이 아버지라고.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태경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대에 상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데리러 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태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상담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호자 확인 서류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태경은 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정태경. 관계란에는 부라고 썼습니다. 아버지.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11년 만에 처음 쓰는 글자였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상담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아저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경은 무릎을 굽혔어요.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만나러 갈까? 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센터를 나왔어요. 태경은 민준이의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차 문을 열어줬어요. 민준이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태경은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한참을 달리다 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한테 들은 게 있니? 아빠에 대해서. 백미러로 민준이를 보았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했어요. 태경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어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다시 말해줬어요. 사실은 살아계신다고. 그 회사에 가면 아빠를 만날 수 있다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앞에 서 있었어요. 태경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어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아,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의 아빠야. 민준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네, 미안해. 11년 동안 몰랐어. 내가 있는 줄도, 엄마가 혼자 너를 키우는 줄도. 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속였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 말을 믿고 살았어.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희 곁에 있고 싶어. 아빠로 살고 싶어. 태경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니? 11년 동안 없었던 아빠를.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제 아빠예요? 그래. 정말이야. 민준이가 태경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팔로 태경의 목을 꽉 껴안았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태경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1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응.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안 떠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거리에 서서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태경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 병실 문을 열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달려갔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민준아, 우리 민준이. 엄마 아빠 찾았어요. 진짜 아빠.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태경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잘했어, 민준아. 세 사람은 그날 밤 함께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이 퇴원했습니다. 태경은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우와, 진짜 커요. 민준이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살아요? 정말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태경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진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괜찮으세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요. 서진이 작게 웃었어요.
꿈 같아요. 그날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태경은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아빠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태경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민준이가 학교로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서진이 만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뭘로? 수학 문제 다 맞췄어요.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태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서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빠, 민준이가 연필을 내려놓고 태경을 불렀습니다. 응? 아빠는요,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어요? 나,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놀았지. 저도 축구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말에 공원 갈까? 진짜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아빠가 가르쳐 줄게. 좋아. 민준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진은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날 밤 태경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5년 전 검사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준 초음파 사진도 꺼냈어요. 한쪽은 거짓이었고 한쪽은 진실이었습니다. 태경은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사진 속 생명이 지금 이 집에서 웃고 있었어요. 태경은 사진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꺼내볼 필요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여기 있으니까요. 살아 숨쉬는 아들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회사 앞에 서지 않았어요. 매일 학교에 갔고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어요. 웃음소리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태경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이거 드릴게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뭔데? 태경이 받아보았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민준이. 하단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민준아.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경은 민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태경의 무릎에 기대 잠들어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1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태경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나를 기다려줘서. 서진이 고개를 들어 태경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늦게 도착했지만 끝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늘 봄날 같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봄날 인생이었습니다.